오늘 강의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강의의 내용은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면요, 우리나라의 민주진영은 장기 집권할 수 있습니다. 장기 집권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이걸 완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21세기 리더십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압축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K경제, K평화입니다. K경제와 K평화, 즉 뭐냐면 경제에서 성공한 모델, 평화에서 성공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남겨진 과제이고 우리가 완수해야 될 과제고요. 이거를 완수하면 민주진영은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제 책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술한 책입니다. 총선 끝나고 바로 쓰기 시작한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관심 갖고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자, 3개의 주제로 제가 나눠서 오늘 강의는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한국은 지금 뭐냐면 20세기 패러다임에 지금 그러니까 20세기 패러다임에 늪에 빠져 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주요 국가들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힘이 있는 나라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이 이 늪에서만 빠져나오면은요, 오늘 제가 제시하는 과제만 해결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세계 3대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빠져 있냐? 성장이 고갈돼가는, 성장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죠. 기후위기라는,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성장이 고갈되는 건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한반도 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갈수록 더 고조될 겁니다. 한반도를 그리고 자기 편에 자기한테 줄 세우기 위해서, 즉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장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기후위기를 선도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고, 우리가 기후악당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기후위기 후진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주도국가로 도약을 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므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한테 선택적인 과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이 경제의 상황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때 보면요,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어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얘기들은 우리나라만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비하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20대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만이 우리나라의 20년 후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 청년들이 꿈을 가져야죠. 우리 청년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그랬지만 다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임금 근로자 중에서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이고요. 장기 실업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에 빠져 있는 이런 존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장기 실업에 빠지면요, 평생 그러니까 소득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학생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취업하기 전에 졸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취업하기에 불리하기 때문에. 왜요? 기업이 너 졸업하고 그동안 뭐 했냐?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업을 못한 기간이 길으면 길수록 그럼 평생 저소득 일자리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신이 굉장히 피폐해지죠.
피폐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20대의 정신장애가 지금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거 우리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 해결해 줘야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20대가 20년 후에 중추 세력인 40대가 되거든요. 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청년들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우리 사회도 미래가 안 보이지요. 자, 우리 사회는 지금 뭐냐면요. 제조업을 가지고 소득 3만 달러 만들고 제조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들다가 제조업이 더 이상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의 생산이 정체 상태에 빠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은 경제에는 못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구조화됐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이런 게 구조화됐죠. 격차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과거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다시 압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정체되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성장률이 1%로 진입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어 왔거든요.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는 1%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보겠습니까? 성장이 중단되는 시대에 직면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구 구조도 보게 되면 인구 구조도 굉장히 우리가 나빠지고 있죠. 60세 이상 인구가 1년에 한 65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 이거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반면에 50세 미만은 39만 명이 감소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서요. 이것도 한 2년 전에는요. 50세 미만이 한 31만 명이 감소했었어요. 60세 이상은 한 54만 명이 증가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우리 사회가 그만큼 활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요.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위기가 오기 시작한 30년 전부터 그 결과로 외환위기를 맞았고요.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벤처붐을 일으켜서 IT까지는 우리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신생기업. 새로 최근에 우리가 창업한 기업들이요. 기업들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그 기업이 고용하는 비중이 2000년부터 쭉 하락하고 있잖아요. 2000년이 제가 굉장히 주목할 하나 연도라고 했었죠. 과거에 제가 많은 이 강의에서요. 2000년부터 우리 기업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늙어가듯이요. 신생기업이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예? 활력이 그만큼 저하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우리 경제에서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몇 차례 제가 제 강의를 그동안 쭉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로봇 도입 속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로자 10,000명당, 노동자 10,000명당 생산 현장에서 로봇의 도입 대수인데 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빨간 곡선이 우리나라입니다. 로봇은 자동화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숙련도가 현재의 자동화 기술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체가 용이한 노동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자동화는 더 가속화될 텐데 우리나라 노동력의 일자리에 대참사가 예고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제조 과정, 단순 서비스 이 과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동화에. 자,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흐름을 제가 과거에 소개했었죠. 90년대 중반에 IT 혁명과 인터넷 혁명으로 새로운 경제 환경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업 모델로는 닷컴 사업 모델, 닷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온라인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소위 디지털 생태계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미국을 보게 되면 닷컴 사업에서 플랫폼 사업으로, 즉 야후는 쇠퇴하고 구글이라는 야후의 하청업체에 있었던 구글이 부상을 하고 계속 지금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닷컴 사업 모델에서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하면서 디지털 생태계는 보다 더 풍부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도 급속하게 쇠퇴를 합니다. 급속하게 쇠퇴를 해요. 자, 구글의 사업마들은 계속해서 분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분할을 해가고 있어요. 애플의 앱스토어 모델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거죠.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모델로 분할해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디지털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모든 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연결시켜서 특히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상에서 모든 사람 것을 다 연결시켜야지만이 생태계가 조성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즉 이동하는 순간에도 다 연결시키는 이러한 하나의 방향이 추진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요. 그 첫 작업이 뭐였었어요? 스마트폰이었었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스마트 카죠. 자율주행차죠. 그런데 이 스마트 모빌리티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고,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모든 것들이 사물이요. 사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처럼 의식이 없는 어떤 대상이잖아요. 사물도 지능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하고 자동차가 연결이 가능해지고, 스마트폰하고 냉장고가 연결이 가능해지고, 스마트폰하고 집에 있는 전기밥솥이 연결되고, 이게 인공지능화가 되는 거죠. 사물들이요. 그래서 인간과 사물과 인간과 사물만의 연결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과도 연결되다 보니까 연결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데이터 혁명,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선순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뭐가 요구되는 거냐?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보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 앞서간 나라들이 여기에서 멈춰져 있어요. 왜? 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들의 핵심은 뭐냐? 개방, 이익 공유, 협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성장을 하고 나서는요, 독점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지금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뭘 그랬습니까? 독점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독점 조사를 받고 있죠. 그렇죠? 독점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독점은 뭡니까? 폐쇄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개방이 아니라. 자기들이 혁신을 일으켰던 방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는 멈춰져 버린 겁니다. 혁신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 독점이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 독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출구가 등장을 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었죠. 금융위기 이후에요. 예? 그런데 이건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분산, 개방, 공유가 핵심입니다. 블록체인을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런 점에서 플랫폼 독점을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공유하더라도 그 공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멈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들도 이게 쫙 거품이 일었다가 꺼진 겁니다. 꺼져도 여전히 아직까지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핵심적인 과제냐? 솔루션 만들기.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게 과제로 남아져 있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저는 한국이 먼저 주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달려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봐보세요. 자, 미국의 제조업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죠. 2000년을 정점으로 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 제조업의 상징적인 기업이죠. 주가가 쫙 하락합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요. 최근만 보게 되면요. 최근 5년만 보게 되면은 하락했다가 더 하락하죠. 지금 6달러 대선에 멈춰져 있습니다. 올 봄에 폭락을 했다가 다들 회복됐잖아요.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쇠퇴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렇죠? 제너럴 일렉트릭이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갔냐? 아까 얘기했듯이 IT 혁명, 닷컴 기업이 야후가 들어갔죠. 근데 야후는 지속이 안 됐어요. 그 야후 자리를 누가 차고 들어갔어요? 구글이 들어갔죠. 야후는 여전히 야후는 닷컴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플랫폼으로 진화를 못한 거죠. 플랫폼은 뭐라 그랬었어요? 둘 다 개방이 공통점이지만은 플랫폼은 이익 공유가 닷컴하고 차이입니다. 닷컴은 전통적인 사업처럼 자기가 이익을 독점을 하려고, 야후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구글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는 번영을 한 거고요.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자가 되고 자율주행차의 선두자가 된 이유입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지금 정치에 빠졌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구글의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죠. 2012년에 정점을 찍고요. 2012년 1분기에 정점을 찍고 쭉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쭉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대표하는 주자들이 영업이익률이 쇠퇴를 하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 처음 알으셨죠? 자, 그런데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정체하는 상황 속에서 애플의 부채 비율이 급등합니다. 애플이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10% 되었었어요. 10% 정도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130%까지 도달했습니다. 부채 비율이요. 한 10배가 증가했어요. 돈을 엄청 빌렸다 이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기업은 돈을 빌리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빌리죠.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게 뭐냐면요, 애플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소위 바이백이 뭐냐면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라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입을 통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자사주 매입을 한 겁니다. 2012년에 100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4,600억 달러, 46배나 증가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차입 비용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자사주를 매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가 올라가게 되면 누가 이득을 봐요? 주주들이 이득을 보잖아요. 차입을 가지고 자사주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표 기업이. 예? 그래서 이렇게 차입 비율이 급증한 거예요. 자, 이건 미국의 기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미국 전체 기업에게 추이에 바이백 규모요. 미국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 기업이 지출하는 돈 중에서요, 이 까만 선, 막대 그래프에서는 까만 선이 뭐냐면 주주들한테 배당한 금액이에요. 배당한 금액이고요. 파란 선이 뭐냐? 이게 자사주 매입한 규모예요. 주주들 잔치를 벌려주기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빨간 선이 뭐냐면은 미국의 S&P 500 지수 있죠. 주가 지수 중에 하나인 3대 지표 중에 하나는요. 빨간 선이 이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최근까지 S&P 주가 지수 추이입니다. 까만 선이 뭐냐? 자사주 매입 규모입니다. 자사주 매입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중간에 떨어질 때 보면 같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줄어들면은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실물 경기하고 주가가 따로 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연준이 돈을 많이 풀면 뭐예요? 그 돈 차입해가지고 주식 사들여가지고 자기 주가 끌어올리고 주주들은 그거 가지고 신나해하고 자산 양극화는 가수가 심해지고 이러는데요. 그렇죠? 자, 암호화폐요. 한때 이게 비트코인의 추이입니다. 비트코인이 2017년 연말에 최고 기록을 찍었죠. 거의 2만 달러 근접해 갔었죠. 19,423달러까지 찍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잊혀졌죠. 여전히 그래도 15,0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은요.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예? 전통적인 인터넷보다 더 진화된 하나의 기술입니다. 분산과 개방, 공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요.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것은 그 사회의 구조가 결정을 합니다. 사회가 이 기술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거죠. 2000년 이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산업체계가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지각 변동하다 보니까는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교육에 있어서 교육체계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졸자가 대학 졸업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그 인지량을 대학에서 공급해주는 정도입니다. 2000년까지 쭉 증가하잖아요. 2000년 이후부터 급감을 하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인데 미국 대학이 2000년 이후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재가 쓸모가 없다. 쓸모 있는 인재 공급 못 해주고 있다. 이런 불평들이 나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학은 제조업 시대 때 제조업에 공급할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교육 방식을 여전히 집착하고 있거든요. 대학은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1세기는 전혀 다른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이후에 미국의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이 정점을 찍고요. 2000년 4월 달에 쫙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끝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미국의 대학,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던 미국의 대학이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고 있어요. 애플, IBM, 구글 등 미국의 유수 기업들이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원 채용하는 데 속에서 대학 졸업장, 컬리지 디그리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유니버시티 디플로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 벌써 몇 년 됐어요. 이게 기사가 여기 나온 게 2018년 기사입니다. 18년 기사예요. 자, 이건 올해 기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No college degree required. 그러면서 뭐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만 하더라도 6개월짜리 자기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걸 이수를 하게 되면은 지원 자격을 줘요. 대학 졸업장은 요구를 하지 않아요. 대학이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취학 연령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대학부터 이렇게 문 닫는 데가 생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예, 이민자가 많고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사회가 먼저 대학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20대면 몇 살입니까?
20살이 2001년에 태어난 거고요. 아니, 2000년에 태어난 거고요. 그렇죠? 만 20살이요. 인터넷이 보급된 94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26살. 만 26살이죠. 20대는 전혀 다른 시대에 그러니까 태어난 거예요. 근데 대학은 여전히 뭐냐면은 과거 산업사회 때, 우리 세대 때, 우리가 먹고 살던 시대에 필요했던 교육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버림을 받죠. 버림을 받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지금 자화상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느냐? 지형, 제조업형 사업 모델에 있냐? 야후형 사업 모델에 있냐? 구글형 사업 모델에 있냐? 블록체인형 사업 모델에 있냐? 솔루션형 사업 모델에 있냐?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어느 형 인간 같냐? 대부분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후형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사업을 하면은 되게 어떤 사업합니까? 쇼핑몰 같은 게 야후형이죠. 야후형입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기존의 사업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뿐이죠. 우리는 지금 이 형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이후에 구글이 주도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고 지금 솔루션을 찾는 여기서 정체돼 있다 그랬었죠. 우리는 뒤늦었지만은 우리의 장점은 뭐예요? 추격 속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해치워야 되고 해치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하는 과제만 해결하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라는 우리가 용어에 굉장히 많이 올해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비대면으로요. 연결성은 더 강화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연결성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보듯이요. 온라인의 연결성은 더 강화됩니다. 즉 디지털 생태계는 더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디지털에서 연결되고 오프라인에서는 끊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파편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오프라인에서는 흩어져 있으면서 온라인에서 연결을 추구하는 이런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자, 디지털에서 더 연결성이 강화되면요. 어떻게 되냐? 역설적으로 기업은 더 개방을 합니다. 기업의 개방성은 더 강화되어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하잖아요. 재택근무가 만약에 일상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굳이 채용 안 해도 되죠. 채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어느 빌딩으로 출근하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훨씬 더 개방되고 훨씬 더 일과 관련된 하나의 이 계약 관계가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지죠? 그래서 폐쇄형 기업 조직은 가면 갈수록 다 해체가 될 겁니다. 저는 전통적인 기업 조직은 사라질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90년대부터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기업 조직은 산업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협업은 더 강화됩니다. 협업은 온라인상에서 서로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이익을 안 나눠 가지면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익을 나눠 가지면서 서로 협력을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상에서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더요. 오프라인에서는 각자가 잘하면 됐었잖아요. 기업들이 각자, 그렇죠? 다른 기업 신경 안 쓰고. 고용관계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택근무가 이게 일상화되면요. 훨씬 더 뭡니까? 유연화가 되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노동조합 역할은 크게 위기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조합을 가지고 조직된 노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작업장에 노동력이 모여 있어야지만이 조직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노조 조직률이 높고요. 서비스보다. 예? 그렇죠? 지금 노조 조직률을 유지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주로 하고 있죠. 예? 공공부문 아직도 모여 있으니까요. 근데 디지털 생태계가
온라인에서 연결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노동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렇죠? 파편화가 되어져요. 그러면 노조의 노동운동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노조의 역할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노동운동하는 아는 지인들한테 우스갯소리, 이건 뭐 그들을 저기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니네 정신 차려야 된다. 노동운동 사양사업이 된다. 노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작업장의 경계가 약화되지죠. 온라인 회사에서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과거에는 뭐냐면 그 빌딩 안에서 기업은 폐쇄적으로 같이 모여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페이스북이 재택근무를 50% 이상을 재택근무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작업장의 경계가 약화되지죠. 국가를 넘어서서 고용을 할 수 있죠. 국가의 제약성이 약화됩니다.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에 고용되어 있으면은 한국 정부가 거기서 뭐라고 개입을 할 수 있겠어요? 한국의 노사관계법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고요. 주거 문제도 혁명적인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주거는 대개 뭡니까요? 자기 직장과 가능한 가까운 곳, 교통이 편한 곳으로 대개 주거 문제를 가졌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셀러리맨들이, 도시인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도시 근교에 전원주택 짓고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죠.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도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가요. 그런데 이제 출퇴근할 필요가 자주 없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면 된다면, 저 양평에서 잠실까지요, 차 안 막히는 시간에는 한 1시간이면 가요. 예?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야 드라이브 하는 셈 치고 가겠다 이거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도시 안에 집중적으로 살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빌딩, 도심지 내에 있는 빌딩들, 직원들이 맨날 출근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요, 그런 빌딩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도심지에 있는 빌딩, 어디다 쓸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업이 아니면요. 도심지의 대형 빌딩들 수요가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당장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지금 경제 상태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는 성장 중단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그 속에서 청년과 우리 국가의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를, 이건 물론 우리 사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해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후위기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죠. 기후위기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것도 어느 사회도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없어요. 자, 지금 기후위기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온실가스, 미세먼지,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감염병을 또 만들어내고, 기후위기와 소위 말해서 이 유행병, 감염병, 그리고 또 뭐까지 얘기합니까? 최근에는요, 그린스완을 얘기합니다. 블랙스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백조가 일반적인데, 예? 검은 색깔에 그러니까 저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걸 뭐 블랙스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기 힘든 현상, 발생하기 힘든 현상이지만 한번 나타나면은 거의 재앙적인 수준의 재앙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블랙스완에다가 금융위기를 비유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린스완은 뭡니까? 그린하게 되면 우리가 생태, 환경, 이걸 상징하는 거다 보니까 기후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기후위기가 금융위기를 만들어낼 거라 이거예요. 기후위기가 금융위기를요. 올해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미 맛을 봤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금융시장에 대폭락을 가져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올 봄에 대폭락을 가져왔었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가져오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기후위기가 우리가 대형 산불이 됐던, 예? 지진이 됐던, 예? 이런 것들이 갈수록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를, 이런 것들이 대형 재난을 만들어냈을 때 보험회사들 파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 우리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차가 침수당하면은 차량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듯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냐? 환경정책이 꼴찌입니다.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용도가 OECD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기후 악당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2010년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배출 목표, 감축 목표요. 감축 목표가 2010년대나 20년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가 감축하겠다는 목표치가 변화가 없어요. 10년 동안에 5억 4,300만 톤에서 5억 3,600만 톤.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 거의 9호입니다. 왜 그럽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그린 뉴딜을 기재부가 주도하는 순간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으로 돌아간다. 녹색 산업 육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녹색 산업 육성은 중요하지요. 근데 녹색 산업만 육성해가지고 기후위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지금 뭐냐면 경제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한 온실가스 감축 기업들한테 요구 못합니다. 기업 부담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처럼 불평등한 구조인 상황 속에서 국민들한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동참해달라고 얘기해도 효과 크게 나기 힘듭니다. 기후위기는요, 산업구조, 사회구조를 다 바꿔야만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경제 생태계를 제조업에서 소위 말해서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을 해야지만이 기후위기, 즉 뭐냐면 온실가스 감축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경제 생태계의 재구축이 기후위기의 대전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학생이죠. 그레타 툰베리가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이런 게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한다고 들었는데 존중한다면은 행동으로 증명해달라. 행동이 말보다 훨씬 의미 있다. 유엔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했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요. 굉장히 뼈 아팠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는 이 툰베리 양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걸 추진 못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준다는 이러한 경제 논리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적인 자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제조업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 상에는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다 경제 우선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얘기를 못 들어주고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를 국제사회에서 듣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린 뉴딜이 되려면요,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생태계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삶의 방식을 변경시키려면 의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도 강화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평등도 해소가 돼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불평등하고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기후위기는요. 이러한 우리 내부의 이러한 대전환, 사회구조를 바뀌고 경제구조를 바꾸고 이런 대전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가서 다른 국가들한테 기후위기 해결하는데 동참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그리고 국제사회에다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국가의 매력도는 올해 K방역으로 국가의 매력이 급증했듯이 급증할 수 있는 겁니다. 21세기의 국가의 매력도는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달러 찍어낼 수 있는 힘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어도 안 바뀌고 더 강화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혼자서 다 지배할 수 있던 시대에서 미국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독주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력이 지금도 세계 최강이지만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무렵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 경제력의 40 내지 45% 차지했었어요. 인구는 그러니까 한 5%도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 한 절반 정도를 차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 정도 안 됩니다. 여전히 크지만,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같은 산업구조, 미국과 같은 경제구조를 갖겠다고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바로 그런 목표를 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자기의 패권에 도전한다 이거죠. 더 크기 전에 완전히 눌러 앉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지금 전략인 겁니다. 더 크기 전에. 예? 자, 미국이 그 이전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국이 쫓아와도 너무 멀리서 쫓아왔었고, 자기들은 앞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 보니까는 신경을 안 써도 됐었어요. 근데 미국이 플랫폼 사업 모델까지 개척을 했는데 솔루션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중국은 플랫폼 사업 모델을 모방을 하고 인공지능 기술에서 턱밑까지 추격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열심히 계속 뛰어갈 수 있으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 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자기는 멈춰져 있는데 뒤에서 계속 쫓아와. 초조하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속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총동원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예요? 달러, 군사력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기업들 미국을 살동 못하게, 달러 이용 못하게, 예? 상장 못 시키게. 근데 군사력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쿼드입니까 뭔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동아시아에서도. 여기에 한국을 동참을 요구를 하고 있죠. 한국도 줄 똑바로 서라. 그렇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소모품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중국한테 타격만 입힐 수 있다면.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뭡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는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 속에서 충돌하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남북 간의 협력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협조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고 있는 과제이죠, 지금요. 자, 일단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되느냐, 개조를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대전환,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꿈꾸는 리더십이 저는 다음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은 생태 운동하시는 분들은 탈성장 시대,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그동안에 기후위기를 만든 주범이다 보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성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장의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착한 성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위 말해서 성장을 공유를 하고 성장이 생태와 같이 공진화할 수 있는 이런 성장이요. 성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고령화, 예? 지금 뭐냐면 일자리 지금 고갈,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심해지는데 재원이 없어요. 재원은 자꾸만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재원이 고갈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 성장을 우리 같은 사회 속에서 노동력 고령화돼 가고 늙어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자본도 아닙니다. 자본이 주도했던 것은 과거 제조업 시대 때예요. 이제 뭐냐? 혁신. 혁신인데 어떤 혁신이냐? 인재.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인재가 만들어내는 혁신이 주도하는 그러한 성장. 그게 바로 디지털 생태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원천이 뭐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혁신의 원천이 좋은 아이디어고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 사람입니다. 좋은 인재를 많이 확보하는 사회가 21세기를 주도합니다. 우리 BTS, 봉준호 감독 세계가 다 환영하잖아요. 이런 인재를 확보하는 나라가 21세기를 주도합니다. 예? 즉 아이디어 집약적으로 산업구조와 경제 생태계를 바꿀 때 기후위기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20세기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누가 가하냐?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 특히 누구요? 청년 세대이죠. 저 같은 기성세대는 아이디어가 이제 이미 많이 고갈됐어요. 머리에 기존에 이렇게 꽉 차 있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농담을 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 나는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다. 경험이 많다. 기성세대 이미 머리에 꽉 찼어요. 이미 기자에다가 이룰성자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농담으로 골이 비어있다. 머리가 아직 안 채워져 있다 이거죠. 그 얘기 뭡니까? 새로운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요.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겁니다. 그 상상력을 그러니까는 상상력이 춤추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상력이 춤추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대개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회 계약이요. 사회 계약이란 건 뭐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가 어떠한 사회가 될 것인가를 서로가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산업사회 때의 사회개혁하고 21세기의 사회개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러한 사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의미가 있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입니다. 누구나가 자신이 관심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회가 저는 21세기 사회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다 틀린데 다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소질들을 다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꿈들을 다 추구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회.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도를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 그런 가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 누구나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위협을 안 받는 사회.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게 아닙니까? 창업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요. 막 난 이거 아니면 나는 그러니까 출구가 없다. 이거 하다가 망하면 난 끝장이다. 이런 사람들은 창업에 되게 실패해요. 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난 이거 하다가 안 돼도 다른 이 기대 벗을 때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고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지 게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거둔 성과를 실패한 사람들과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사회. 저는 이런 사회가 21세기 한국의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함께 구성원들이 약속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민주진영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때 산업 세력이 우리의 우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준 게 저 정권, 이 정치 세력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지지하지요. 스웨덴 장기 집권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산업 세력을 우군으로 만든 거예요. 우린 지금 기업은 소위해서 일반적으로 되게 재벌들은 국민의 짐을 지지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첫째, 이런 네 가지 사회 계약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혁명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혁명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미 정해진 답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답을 그러니까 습득하고 그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답은 인공지능 기술이 더 잘 돼요. 그건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그러니까 이미 표준화시켜놓은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반복해가지고는요, 새로운 거 절대 못 만들어내죠. 그렇죠? 인공지능 기술 시대 때는요, 다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 기존에 있는 거 아닌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죠. 그 역량이 뭐예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 이게 다 뭡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은 굉장히 융합화, 복합화가 더 가속화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해결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죠.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는 역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4C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4개의 C 역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환경도 바뀔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기존에 뭡니까? 선생이 알고 있는 답을 습득하는 게, 그 답을 찾아내는 게 교육이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정해진 답은 인공지능 기술이 다 해결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훨씬 더 잘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과거에 없던 거,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그리고 함께 그 답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아이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는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해 주니까 학교는 매일 가고 싶은, 학교는 매일 가서 있고 싶은 그러한 공간이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는요. 그렇죠?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하라 이겁니다. 사교육 필요 없이요.
그러면 저기 전라도 농촌에서 그러니까는 학교를 다니나 대치동에서 학교 다니나 차이가 없잖아요. 왜? 아이들이 서로가 추구하는 게 다른데, 그리고 아이들이 추구하는 소질을 다 개발시켜 주는데 왜 굳이 대치동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냐고요. 부동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럼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사는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설계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탐구해 가다가 막혔을 때 자료를 찾아주거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거를 좀 돌파할 수 있는 소위 도우미 역할, 코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해진 답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필요 없어요. 선생이 알고 있는 답, 부모가 알고 있는 답, 네이버 치면 다 나오잖아요. 구글 치면 다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할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 시대 부적응자가 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하게 되면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느냐, 이 지역의 차이라든가 부모의 소득의 차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린 스마트 스쿨의 내용인 겁니다. 학교를 해서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그런 것만이 그린 스마트 스쿨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건 하드웨어적인 것이고요. 그건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과정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을 가기 전에,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요, 한 2년 정도 교양과정을 공용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고등학교 졸업한 모든 학생들을 한 지역에 모아놓고요, 거기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들,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 법률, 기본권, 민주주의, 평등, 정치, 그다음에 차별 없는 세상과 차이에 대한 인정, 성범죄 방지, 가사,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교육과 관련된 거겠죠. 그다음에 기초적인 교육들, 기초적인 경제, 금융, 직업, 취미와 관련된 교육. 그리고 자치 역량을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이런 역량들이니까요. 이런 자치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런 역량, 이것들을 2년 동안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의무적으로 여기 와서 이러한 교양 과정을 밟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밟고 난 이후에 자기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전공 심화 학습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때 대학에 3학년에 편입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거예요. 학교에서도 무슨 수능이니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이 학생이 자기 전공에 얼마나 그러니까는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난 2년 동안의 이 교양 과정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선발을 하고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대학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2년 동안에 배운 직업 교육, 취미 교육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자 이거예요. 그럼 대학 서열화도 없어지고요. 예?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로 한 전공인지 생각 안 하고도 그냥 가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당분간 공용과정, 교양과정을 공용화를 통해서 이 교양과정에서 하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은 사실 중등교육과정에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착될 때까지는, 예? 과도기적으로 교양과정을 공용화를 하고, 그게 이제 중등과정에서 좀 정착되면 교양과정을 훨씬 더 경제, 금융, 직업, 취미 이런 과정에 더 특화를 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 자, 교육혁명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교육혁명이 돼야지만이 아이들이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고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것을, 역량을 키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게 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기본권을 재구성해야 된다. 21세기에 필요한 기본권은 산업사회 때 필요한 기본권과는 결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결국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거라는 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다 누구에게나 보장해줘야 이겁니다. 데이터 공유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아야 돼요. 아이디어는 제가 얘기했죠. 자유시간에서 많이 나와요. 좋은 아이디어는요. 자유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임금소득이 줄어들지요. 그 줄어든 임금소득을 보완해주는 차원 속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해주자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혁신, 좋은 아이디어를 위한 투자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복지가 아니라요. 투자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기본대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특정 정치인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대출. 기본대출은 기본자산과 같은 얘기입니다. 대출은 부채잖아요. 부채는 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자, 기본대출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한 1,000만 원 정도 주자. 10년 동안 쓸 수 있게. 그동안의 과정에서는 이자 정도만 갖게 하고 아주 저리 이자를 갖게만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5명 정도가 모이면은 5천만 원 됩니다. 창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업 자금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혁신에 필요한 시드머니가 될 역할을 해준다 이겁니다. 혁신에 필요한 시드머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주택. 주거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심지어 결혼도 못해요. 하고 싶은 사람들조차도요. 결혼율이 낮은 요인 중에 두 번째로 큰 요인이에요. 임금 불평등과 더불어가지고. 주거비용을 해소시켜주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고용을 보장해주자 이겁니다. 최소임금 정도는 보장해주는 그런 일자리를 국가가 민간 부분에서 만들지 못하는 실업자들에 대해서 이거 얼마 안 들어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제. 왜 그럽니까? 우리가 고용보험제는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제도예요. 근데 우리가 플랫폼 노동력들은 고용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보험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새로운 기본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21세기 사회개혁, 한국형 사회개혁에 두 가지 교육혁명, 새로운 기본권.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강한 로컬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한 로컬, 강한 지역사회를요. 다양성이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공유 플랫폼을 만들자. 지역 공유 플랫폼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생산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참여하는, 소위 말해서 네이버 같은데 어떤 플랫폼에 거기 다들 생산자도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거기다 소개하고 소비자도 거기서 그러니까는 이걸 유통시키고 이런 지역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골목 경제를, 지역 경제를 디지털화 시키자 이겁니다. 디지털 생태계와 골목 경제를 결합시키자 이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지역 공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역의 순환 경제, 지역사회에서 순환하는 경제를 대기업들이 빨대를 꽂아놓고 빨아가는 이런 데가 아니라, 예? 지역의 경제가 순환하는, 그렇게 되면 지역의 자치성이 굉장히 신장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각 지역별 공공은행을 설립하자 이겁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은행. 예? 옛날에 경기은행이라고 민간은행이 있었죠. 지역 공공은행.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은행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제가 과거에 소개했었죠. 지역 화폐도 여기에 연계시키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맘카페가
지역의 생산자들이 만든 상품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생산자가 자기가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판매할 때는 유통비용이 나가는데 그 유통비용의 상당 부분을 그 소비자들한테 주자이가 됩니다. 뭘로? 지역화폐로. 그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화폐지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경제가 순환하는,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가 자립성을 강화될 수 있고요. 지역 경제가 자립성을 가져야지만이 지방자치도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지역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플랫폼 안에 참여하는,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플랫폼이 구성됐을 때 주민들의 자치성도 강화됩니다. 주민들이 다 결정하고 그러니까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돼야지만이 기후위기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는 기후 문제 해결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모두가 지적을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즉 그린 스마트 로컬을 만들자 이겁니다. 로컬이 다양하고 다양성과 그다음에 강한 로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한 로컬이 있는 한 바깥에 외부에 그러니까 거대한 자본이 거기를 들어와서 빨대 꽂듯이 이렇게 수탈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의 명물이 되죠. 우리가 유럽에 가게 되면 어느 지역이 굉장히 우리가 명물 지역들이 있잖아요. 명물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러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저는 하나의 대안 경제 체제로 우리는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생태계는 기본적으로요, 이게 지금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요,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이 뭐냐면 이익 공유와 협력입니다. 개방, 이익 공유, 협력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가치잖아요. 예? 이거를 기존에는 뭐냐면은 플랫폼이 독점되어 있다 보니까 소수가 다 먹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플랫폼을 분산형으로,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하자 이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우리의 경제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익 공유, 협력, 개방, 연대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가치는 뭡니까? 북한이 여전히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임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연대, 평등 이런 거잖아요. 북한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남한의 경제가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은 같이 통합하지 못한다 그러죠. 근데 한국의 경제 생태계가 이익 공유, 협력, 개방, 연대 이런 걸로 바뀌어보세요. 합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를 공유하는데 국제사회 속에서 통합이라는 것은요, 가치가 중심이 돼야지만이 지속됩니다.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사회경제 모델을 만들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남북의 실질적인 합의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국제사회 협조를 끌어내야 된다 그랬죠. 국제사회 협조를 끌어내는 것은요, 군사력으로 협박을 하고 달러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러면 앞에서 그거 무서워가지고 협조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를 갈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제 생태계를 이렇게 바꿀 때 어떻게 됩니까? 매력적인 인재를 보유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이러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BTS나 아까 얘기했듯이 방탄소년단이나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사회 속에서 환영을 받죠. 그렇죠?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인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 예?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존중하는 것은 뭐냐면은 협력과 공유, 신뢰와 연대 이런 것을 존중하는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국제사회가 이런 사회는 뭐냐면 과거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했었던 문화강국인 거고요. 과거 죽산 조봉암 선생이 얘기했었던 민주주의 강국인 겁니다. 이걸 우리 세대에 완성하자 이겁니다.
아까 제가 기본권을 우리가 갈 때 그게 바로 뭡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기회의 평등, 기회가 평등한 나라, 과정이 공정한 나라,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완성시키는 길이라 이겁니다. 기본권을 주게 되면은 기회가 평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완성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공적인 경제 모델, 디지털, 지금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지금, 아니, 한국판 뉴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음 정부에서 완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를 지금,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와 평화에서 성공 모델을 만드는, 이건 바로 뭐냐? 제가 상징적으로 DMZ라고 있죠. 비무장지대요. 비무장지대를요, 우리가, 비무장지대는 뭡니까? 남북한을 물리적으로 분단시킨 지역이에요. 단절시킨 지역이죠. 근데 오늘날 세계는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은 뭐예요? 연결입니다. 개방입니다. DMZ가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더 이상 분단이 아니라, 분단된 지역이 아니라 개방과 연결이 되는 지역으로 DMZ가 변하는 순간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DMZ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된다. 생태보존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이거 거의 지금에서는 지금 관념적인 구호잖아요. 희망사항이잖아요. 이 관념적이고 희망사항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DMZ를 그러니까 DMZ를 연결시키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나라는 한반도잖아요. 한반도 뭡니까?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 지역입니다. 교점 지역입니다. 해양이 어떤 해양이 있습니까? 아시아. 예? 저 밑에 우리가 아세안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역동적인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라는 대륙, 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DMZ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저 대륙이요. 대륙을 통해서 어디까지 연결되죠? 유럽까지 연결되지죠. 해양과 대륙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르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양과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교량 국가가 된다 이겁니다. DMZ가 단절의 지역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 순간에요. 예?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그러니까 미개척 지역을 개척하면서 활력이 뛰게 될 거고요. 한국은 아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협력체로 만든 아셈. 5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아셈의 허브로 우리가 부상할 수 있어요. 한반도가요. 아셈의 허브. 해양 국가들과 대륙 국가들을 연결시켜주는 그게 반도 국가의 특징이니까요. DMZ가 단절의 상징에서 연결의 상징으로 바뀌는 순간에 DMZ를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남북 간의 이게 만약에 우리가 DMZ가 만약에 단절해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가 아셈의 허브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자주의와 다극체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지금 보호주의와 서로가 갈등과 지역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죠. 그렇죠? DMZ가 단절해서 연결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단결되고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고 남북한이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남북한이 합의가 만들어지려면요,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남한 같은 자본주의를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암만 힘들어도 저 남한 사회에 흡수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협력, 이익 공유, 연대, 개방 이런 가치로 남한의 경제 생태계를 바꾼다면은 북한이 같이 함께 못할 이유가 없죠. 국제사에서도 우리가 뭐냐면은 하드웨어적인 무슨 우리는 군사력을 적어도 방어할 수 있는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정도. 달러도 우리가 외환위기가 나지 않을 정도의 달러 보유. 이 정도만 구하고 우리가 보유해야 될 건 뭐라고요? 매력적인 인재를 보유한 국가. 매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 매력적인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국제사회가 어느 나라도 우리를 하고 등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에서 성공적인 모델, 평화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만 되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매력적인 인재를 확보하는 거고, 매력적인 인재를 확보하려면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21세기형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새로운 기본권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 정권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지만이 기후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청년들이 매력적인 인재가 되면은 우리 경제가 성장의 중단을 해서 벗어날 수가 있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면은 과감하게 탄소 중립적인 경제로 전환할 수 있죠. 그렇죠? 국제사회 협조를 얻어낼 수 있죠. 남북 간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질 수 없는 거냐고요. DMZ를 더 이상 단절의 지역이고 비극의 상징 지역이 아니라 DMZ를 진정한 평화지역과 진정한 자연 보존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평화와 새로운 경제, 대한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다음 정부에서는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십은 대한민국 국민, 국민이라 그러죠. 대한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면은 새롭게 등장한 산업력군들이 어떻게 민주 진영에다가 표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장기 집권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저 야당은, 국민의힘 야당은 그냥 상대방 욕만 해가지고 헐뜯어만 가지고 반사이득을 보려고 하는, 저는 너무 상대하기 쉽다고 봐요. 너무 실력이 없거든요. 수준 이하예요. 윤석열이 단세포적으로 그러니까는 도발을 했듯이 굉장히 유치해요. 유치해. 근데 우리는 미래를 만들자고요.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자고요. 예? 그걸로 우리는 승부를 하자고요. 그거를 약속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는 선택을 하자고요. 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비전과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저는 이게 우리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생존과 번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K경제와 K평화의 구현이 되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새로운 문명권으로 부상을 하고요, 세계 3대 경제 하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엄청난 의미입니다. 네? 북한에 우리가 흔히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단순한 그러한 기계적인 결합만이 아니라요, 기계적인 결합만이 아닙니다. 아셈의 허브가 된다니까요. 아셈의 허브가 됩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인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좀 비전을 갖고 도전을 해보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현실화시켜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소개한 정책들은, 제가 제기한 대안들은 이전에
최백은 TV에서 내용들을 많이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지점들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호모 엠파티쿠스를 꼭 좀 읽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죠. 깨어있는 시민만이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만이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만이 저 역사의 반동을 획책하는 특권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겠다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 아닙니까요? 자, 오늘 조금 시간을 초과했네요.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그런 제목을 달았죠. 깨시민과 최백은이 함께 꿈꾸는 나라. 한번 꿈을 같이 한번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꿈꾸면은 우리 지난해 서초동 여의도에서 공수처 설치법 관철시키듯이 우리한테는 높은 민주주의 수준이 있고요. 높은 시민의식 수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만 깨어나면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세계 3대 국가 중에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이걸로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초과됐습니다. 한 10분 정도요. 날씨가 차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윤석열의 저 유치한 도발에 너무 마음들 상하지 마시고 마음들 상해서 화병 생기지 마시고요. 부처님의 미소로 화답을 해줍시다. 부처님의 미소로요. 그리고 각자 역할들. 민주당은 민주당, 정부는 정부. 정부는 준엄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제도 개혁을 해주시고 법과 제도를 바꿔주시고 깨시민은 흔들리지 말고 추미애 장관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스스로 주저앉게 우리가 미친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렇죠? 불쌍해서 우리가 상대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으로요. 예? 제가 뭐 불교 신자로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소로 화답을 보내주자고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